자, 이어서 전자회로의 기본 백그라운드인 전하와 전압, 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하인데요. 전하는 물체가 띄고 있는 정전기의 양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전하에 의해서 모든 전자회로가 작동하고 구성되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전하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고, 이 전하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전류가 됩니다. 그걸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떤 물질은 원자라는 것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는 원자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자를 얘기를 할 때 양성자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얘를 이렇게 돌고 있다 라고 해서 어떤 위성 모델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2학년에 올라가면 전자회로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평형 상태에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성자와 원자 핵과, 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성자는 아무런 극성을 띠지 않는 것을 요소고요. 양성자는 플러스 극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평상시에 보통 평형 상태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양성자와 전자는요, 크기가 같고 극성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극성이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석의 n극과 n극을 갖다 대면 서로 밀어내죠. 이 힘을 우리는 척력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S와 n극을 갖다 대면 서로 잡아당기죠. 이것을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양성자와 원자 핵과 전자는 서로 다른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힘, 인력을 띠게 됩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전자와 원자를 위성 모델로 나타낸 거예요. 자, 보면 가운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 핵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 핵의 양성자의 개수만큼, 그 전하량만큼 외곽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게 됩니다. 자, 이런 모델을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보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성질을 보니까 이렇게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이런 위성 모델로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했고, 지금까지 이 모델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에 따라서 원자가 각각 다 다르죠. 예를 들면 나트륨도 있고요, 수소, 헬륨,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각각의 원자는 각각 다른 양성자의 수 혹은 전자의 수를 가지게 됩니다. 각 원자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각 원자마다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자의 수는 양성자의 수와 같으니까. 네. 그것은 이제 각 이렇게 양성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를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궤도의 수를 우리가 n이라고 놨을 때 이 전자의 개수는 전자의 개수는 2n의 제곱계만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궤도가 2개다 그러면 이 제곱에 2니까 8개까지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요. 만약에 3개다 그러면 18개, 그쵸? 만약에 4개다 그러면 32개까지 전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질이 원자가 이제 평형 상태에 있다가 외부에서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 에너지라는 것은 뭐예요? 뭐 열이나 빛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 최외곽, 이 궤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전자, 얘네들이 이 에너지를 가장 먼저 받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성자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긴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외곽에 있는 이 전자가 가장 힘이 약하겠죠, 인력이. 그러면 에너지를 받으면 가장 외곽에 있는 전자가 뿅 튀어나갑니다. 이 궤도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유전자라고 하고요. 이 자유전자들이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전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류가 흘러가는 것, 그 전하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동전기라고 하고요. 저런 물질, 자유전자가 잘 흘러가지 않는 것, 그런 물체는 우리가 절연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건데, 잘 흐른다는 것은 전자가 잘 움직인다는 것이고, 그 움직이는 것은 동전기죠. 그런데 그 전자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그것은 정전기가 되겠죠. 그 정전기는 대부분 마찰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그 마찰에 의해서 일어난 전기가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플러스는 플러스 쪽으로 모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모여서 그것들이 서로 어떤 전이차를 가질 때 어떤 정전기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전하가 흘러가면 어떤 양이 생기겠죠. 그쵸? 그것을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예, 전하량이라고 하고 Q라는 심볼로 나타내고요. 그 단위로 우리가 쿨롱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네. 이 쿨롱은 그 프랑스의 물리학자 샤를 쿨롱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정의를 살펴보면 어쨌든 전하량이니까 그 양적인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얘는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도 같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의를 보면 1쿨롱이라는 전하량은 도선에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이 역시 이제 그 프랑스 물리학자 앙페르의 이름을 따서 이제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죠. 도선에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1초 동안의 전선을 통과하는, 여기 좀 잘렸는데요. 통과하는 전하량을 우리가 쿨롱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쿨롱은요, 전하가 몇 개가 지나가냐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지나갈 때의 그 양을 1쿨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이 쿨롱은 이 쿨롱이라는 사람은 전하량의 단위의 그 이름을 제공을 했지만 또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도 발표를 합니다. 그 쿨롱의 법칙은 뭐냐면요. 전하를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자기학의 어떤 기초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전하를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전하 두 개에 서로 작용하는 힘은 그 두 개의 전하량과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 F는 두 물체가 있을 때 질량 M1과 M2를 가진 두 물체가 있을 때 두 물체의 거리가 만약에 R이라고 하면 두 물체의 인력 서로 미치는 힘은 상수 G와 거리 제곱 각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만큼의 인력이 작용한다 라는 것이죠. 예, 아마 동력학에서 이제 2학년 때 동력학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쵸? 네. 결과적으로는 쿨롱의 법칙은 그 전기 쪽에서의 어떤 그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시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전하가 흐르는 것은 전하가 흘러가는 양을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단위를 쿨롱을 써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하가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전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류가 생성이 되면 그 원천은 전하였고요. 전류가 생성이 되면 또 뭐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냐면 전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압과 전류는 R이라는 매개체, 저항을 매개로 또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자, 이어서 전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전압은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네. 그리고 그 전압을 풀어서 정의하자면 어떤 크기가 일정한 자기장 내에 있는 어떤 두 지점에 존재하는 어떤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이 중요한 말이에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즉 얘를 우리가 전위차라고 합니다. 예,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하고요. 이것이 어떤 전압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가 얼마만큼 흘러갈지가 결정이 되고요. 물론 R과 함께. 그리고 이 전류를 흘러가게 하는 이 힘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즉 전압은 전류를 흘러가게 하는 어떤 원천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류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전류는 전하가 흘러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전압 1V 만약에 1V가 있다고 하면 단위는 볼트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 1V는 어떤
양이냐? 자, 1V를 정의를 한 거 여기 적어 놨습니다. 영어로 적어 놓긴 했는데요. 한번 쭉 해석을 해 볼게요. 자, 1줄의 에너지가 1쿨롱의 전하를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겼을 때 그 두 지점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전위차를 우리가 1V라고 한다. 즉 어떤 전하를 1쿨롱의 전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1줄의 에너지가 들었다고 하면 그때의 두 지점 간의 전위차를 우리가 1V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 처음에 배웠죠? W로 나타낸다면 걔를 전하량으로 나타내면 1V가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 전압은요, 우리가 요 전기적 전위차 그리고 요 전위차가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전류가 얼마만큼 흘러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중력장, 여러분들 물리에서 배웠죠? 중력장 안에서 높이가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높이 올라갈수록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 즉, 이 전위차가 클수록 전압이 커지고 그 전압이 커질수록 많은 전류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높이는 우리가 뭘로 나타내요? 자, 1V 혹은 2V 혹은 3V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3V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 점 대비 요 점의 차이가 3V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가 10V라면 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의 전위차, 그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10V만큼 차이가 납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압의 정의가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앞서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건전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여기에서 전위차, 여기에서 전위차가 각각 2로 같다고 하면 그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위차는 이 두 개와 같죠. 그렇죠? 이 2와 같겠죠. 그렇죠? 예. 즉 전위차는 어디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전원을 우리가 하나를 사용했을 때는 마이너스 대비 플러스의 전기적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전위차라고 하고 그 전위차를 우리가 전압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도체가 있다고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도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도체는 많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예, 앞에서 배운 것처럼 원자는 원자 핵과 그 주위를 흐르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에너지는 뭐 열이나 빛이나 또 뭐 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전자들이 이게 뿅 튀어나와요. 아까 설명을 제가 안 했는데 이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온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전 물리 시간 배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전자들을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자유전자는 이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막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 막 움직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떠다니기 그런 게 있다가 여기에 전압을 딱 걸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는 마이너스고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걸려 있으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요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전류라고 했어요. 자, 전류는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당 흐르는 전류의 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전하량은 Q라고 했으니까 그 도체의 단면적을 얼마만큼 단위 시간 동안 전하가 통과했느냐, 그 양을 전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으로 나눠주면 우리는 전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전류는요, 전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장 내에, 지금 여기가 이제 전기장이죠. 네, 놓인 도체의 자유전자들이 전기장과 반대면, 전기장은 지금 플러스가 여기고 마이너스 여기니까 어떻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죠. 전기장은. 그쵸?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가니까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 운동함으로써 발생되는 전기적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전자가 이쪽으로 가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얘는 전류, 얘는 전하. 그쵸? 네. 그래서 전하의 흐름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써요. 이거 역시 프랑스의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류의 단위를 암페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1암페어의 정의는 어떤 것이냐? 도선의 임의의 단면적을 1초 동안 1쿨렁의 정전하가 통과하는 양을 우리가 1암페어다 라고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시간당이니까 얘는 미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I는 dt분의 dq가 됩니다.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하고요. 우리가 회로를 하면서 우리가 전자공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들을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전류는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변화율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전기 제어, 전자 제어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식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주로 이제 기구 제어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자 제어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경우에 따라 전자 제어도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회로의 기본 요소인 전류, 전압, 저항, 그 다음에 커패시터, 인덕터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 전하도 배웠죠.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전자회로의 구성 요소, 기본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우리가 전압원도 있었고 전류원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전자회로를 이루는데, 전자회로가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네. 전자회로는 폐회로가 되어야만 작동을 합니다. 그 전자회로는 전압원, 부하, 도선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요소들이 하나의 선으로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폐회로, closed circuit이라고 하고요. 전류가 완전히 흐를 수 있도록 구성된 회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픈 서킷이라는 말이 또 있는데요. 오픈 서킷은 전류가 완전히 흐르지 못하게 어딘가 끊어진 회로를 우리가 오픈 서킷, 개방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보면 아마 단숨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전원이 있죠, 그쵸?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전원이 있고요. 도선이 이렇게 돼 있고 스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전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스위치가 ON이 되면 여기가 이렇게 닫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죠. 안전하게. 그렇죠? 여기 있네요. 그런데 스위치를 오프를 시키면 떨어지죠. 그럼 전류가 가다가 멈추죠. 길이 없어지니까. 이것이 폐회로고요. 요거 폐회로가 아니고 요것이 개방회로고요. 왼쪽 것이 폐회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회로가 작동을 하려면 폐회로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할 때요, 이 전자회로 관련해서 실험을 아날로그스럽게 실험을 할 텐데, 그 실험할 때 자 교수님 뭐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대부분은 폐회로가 완전하게 구성이 안 됐을 때, 안 됐기 때문에 그 회로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로를 작성하게 되면 그 회로가 완전하게 클로즈드가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회로를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앞에서 나온 기본 요소들을 가지고 옴의 법칙, 그리고 전기 에너지, 전기 파워, 즉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옴의 법칙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복습하는 리뷰 차원에서 언급을 하고 전력과 에너지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것들이 이제 기반으로 회로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옴의 법칙이에요. 옴의 법칙은 일정한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옴의 법칙은 V는 이제 I 곱하기 R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V는 IR. 자, 그래서 얘는 보면 저항이 만약에 컨스턴트로 일정하다고 하면, 그쵸? 그러면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니까 전류가 높아지면 전압도 높아지고 전압이 낮아지면 전류도 낮아지겠죠. 그쵸? 자, 이것을 보면 저항은 고정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전압이 요 정도 있을 때 전류가 이 정도 흘렀다면 전압이 증가됐을 때는 전류도 증가된다 라는 것이죠. 그쵸? 예. 이것이 옴의 법칙이에요. 그쵸? 예. 저항을 고정했을 때예요. 고정. 일정한 저항. 예. 저항이 바뀌면 전류와 전압도 바뀌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예를 들어 전압이 일정해요. 이번엔 그때 전류가 저항이 전류에 미치는 영향. 자, I는 R분의 V니까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항을 바꾸면 자,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가 줄어들죠. 그쵸? 예. 이것이 옴의 법칙이죠. 즉, 저항을 매개로 해서 전압과 전류는 서로 선형 관계이다 라는 것이 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센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센서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또 센서 및 액추에이터나 계측공학이라는 교과목에서 센서에 대해서 배울 테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가면 센서는요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선형 장치를 우리가 센서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거리 센서다. 예를 들어서 거리 센서다. 그러면 자, 얘는 거리를 측정해서 거리 센서 뭘로 나타내 주냐면 전압으로 나타내 줘요. 그리고 만약에 조도 센서다. 그러면 조도 센서는 광량을 전압으로 바꿔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속도 센서다. 그러면 속도를 전압으로 바꿔주죠. 자,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네요. 모두 아웃풋이 전압이네요. 그쵸? 센서의 아웃풋은 대부분 전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가장 측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물론 전류로 나타낼 수 있지만 대부분 거의 뭐 90% 이상의 99% 이상의 센서들은 전압으로 나타내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저항이 일정할 때 들어오는 값이 바뀌면 센서라는 것은 선형이어야 되죠. 예. 여기에 인풋이라고 하면 여기가 아웃. 예. 그래서 전압을 지금 대부분 전압의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예. 전압은 뭐와 선형관계예요? 전압과 전류가 선형관계잖아요. 그쵸? 예. V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형성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센서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오음의 법칙이 센서를 개발하는데 많이 이용이 돼요. 네. 그래서 센서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은 거리나 조도나 속도나 뭐 온도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것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선형장치. 예. 선형장치라는 것이죠. 항상 센서는 무조건 선형이어야 돼요. 네. 선형이어야 센서로서 우리가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오음의 법칙은 V는 IR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전류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V는 IR에서 그렇죠? 예. 전압도 나타내고 저항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잠깐 회로를 하나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자 50V의 전압이 인가되어 있고 저항이 1kΩ입니다. 그때 I는 어떻게 갈까요? I는 R분의 V니까 R은 1K니까 1000ohm이고 전압은 50V니까 얼마예요? 띡띡 하면은 100분의 5 0.05 암페어 그쵸? 즉 50mA가 흐르는구나. 여기는 50m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력이에요. 예, 전력이란 개념이 나오는데요. 전력은 어떤 단위 시간 동안 전기가 한 1의 양이에요. 전력은 1입니다. 1. 예. 워크예요, 워크. 예. 기호로는 P를 쓰고요. 단위는 와트를 써요.
예, 와트. 제임스 와트에서 따온 와트입니다. 예, 산업 그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 예. 그래서 1와트는요. 1초 동안 전기 에너지가 한 1의 양을 나타내요. 1줄. 그래서 1와트는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가 1줄에 1을 했을 때 그때의 1의 양을 우리가 1와트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P는 T분의 W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W를 1이라고 하고 예, 시간당 한 1의 양이 전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로는 줄 per second가 되겠어요. 얘는 와트이고요. 예. 그래서 자 P는요. P는 전류가 P는 또 우리가 전류와 전압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쵸? 예. 그러면 얘는 V는 IR이니까 I 곱하기 IR이니까 I 제곱 R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얘는 R은 자 또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날 수가 있어요? R은 I는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그쵸? I는 R분의 V 제곱이니까 R 제곱분의 V 제곱 곱하기 R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R분의 V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쵸?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T분의 W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전력의 이제 수학적 전개고요. 전력은 1와 전력은 전기 에너지가 1줄에 1을 했을 때 얼마 동안 1초 동안 1줄에 했을 때 그 전력 그 전기 한 1의 양을 우리가 1와트라고 정의한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요 식입니다. 예, 요 식 V는 VI 그리고 얘는 I 제곱 R 뭐 이렇게 다 전개가 될 수 있고 또 얘는 W 나누기 T 시간당 전기가 한 1의 양을 우리가 전력이다 라고 전력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자제품들 보면 뭐 전력이 뭐 100와트짜리다 뭐 이렇게 뭐 200와트다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기는 요 전자기기는 100와트에 1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로 뭐 100줄의 1을 1초 동안 한다든지 혹은 뭐 10줄의 1을 아니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줄은 뭐 더 시간이 더 적어지네요. 자,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00와트다. 그러면 여기에서 끄집어서 쓸 수 있는 거는 뭐 전기가 뭐 10와트짜리 그다음에 뭐 10와트짜리 뭐 50와트짜리 뭐 이런 식의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계는 100와트다. 얘는 100와트 이상의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00와트짜리 DC 파워를 쓰겠다. 그러면 뭐 얘를 P는 VI니까 뭐 500와트면 뭐 어떻게 할까요? 뭐 10볼트에 뭐 2암페어는 P가 20와트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을 5개 정도 물려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쵸? 예. 그래서 전력은 그 기기가 내줄 수 있는 그
그 어떤 전기적 1의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력의 단위는요. 전력의 단위는 와트를 쓰는데요. 와트라고 했죠. 근데 보통 전자공학에서는 여담입니다만 밀리와트, 마이크로와트, 피코와트 이렇게 굉장히 작은 단위를 써요. 전기공학에서는 킬로와트, 메가와트 이렇게 큽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와 전자는 같은 내용들을 다루는데 단위가 굉장히 커요. 전기는 굉장히 큰 전력을 다루는 것이고 전자는 굉장히 작은 전력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전자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력을 가지고 하는 전력이 가지는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기의 에너지는요. 킬로와트 시 혹은 와트 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력 곱하기 시간을 우리가 에너지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P는 뭐였어요? W 나누기 T였잖아요. 그쵸? 반대로 W는 에너지니까 P 곱하기 T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에 2500와트의 전력을 소비했을 때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느냐 라면 W는 P 곱하기 T잖아요. P는 2500와트고 그쵸? 와트고 시간은 2시간이니까 7200세컨드고 그쵸? 그러면 얘는 18 곱하기 10의 6승 주울이 되고요. 그쵸?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2500와트의 2시간이니까 얘는 5000와트 시가 되고 얘는 5킬로와트 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요금 있죠. 거기에 보면 몇 킬로와트 우리 보통 몇 킬로와트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킬로와트 시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보통 4인 가정에 400킬로와트를 썼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00킬로와트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썼다. 우리가 보통 30일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8시간씩 30일을 썼다고 하면 시간으로는 얼마예요? 평균을 쳤을 때 240시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400킬로와트니까 400킬로 이게 와트죠? 그러면 나누기 예를 들어서 240시간이다. 그러면 하루에 전력을 얼마만큼 썼겠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떤 회로가 우리가 이런 폐회로가 있다고 하면 폐회로가 있다고 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압이 인가되고 저항이 존재하면 그리고 폐회로가 구성이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얘는 R분의 V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항은요. 우리가 열 소비성 소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열로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로가 사용하는 전력은 얼마만큼이냐? 요만큼이죠. 요만큼. 네. 저항에서 소모되는 열이 이 전기 회로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P는 VI잖아요. 그쵸? 그러면 I는 R분의 V고 그쵸? V는 IR이니까 I제곱 R이 되고요. 또 얘는 R분의 V제곱이 돼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V에 2ohm이었다. 그러면
전류는 만약에 5A가 흐르는 것이죠. 그러면 뭐 얘는 2분의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50W가 되는 거죠. 이 회로의 전력은, 소비 전력은 50W. 여기에서는 전기를 딱 꽂으면 50W만큼의 그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전력이 얼마냐, 뭐 여기서 발생한 열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전력을 가지고 열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 전력과 열로 환산되는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 전력 P는 VI, P는 I제곱 R, P는 R분의 V제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로의 전력을 구하라, 소비 전력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회로의 전력을 계산할 때 저항과 전류 혹은 저항과 전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을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저항이 무한정으로 그 회로의 전력, 그 전기 에너지 혹 뭐 전력을 그 소비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 어떤 전기기기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W짜리다, 500W짜리다, 이런 정격 전력량이 있는 것처럼 저항도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전체 커패시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W짜리다, 혹은 뭐 0.5W짜리다, 뭐 0.2W, 8분의 1W,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보통 크기가 큰 저항일수록 소비 전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용할 때, 이야기를 할 때요, 정격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정격 전력이란 거 뭐냐면 1W다 그러면 회로의 전력이 1W. 이 저항이 소비할 수 있는 전력이 1W까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소비 전력이 1W가 이상이 되면 저항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타버리기입니다. 예, 얘가 타버려요. 그래서 회로가 파괴가 돼요. 네, 그래서 회로를 꾸밀 때는 우리가 전자회로 실험을 하거나 전자회로를 꾸미거나 할 때는 전력량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전기 쪽으로, 대전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저항의 선택도 회로의 구성에 맞게, 회로의 성격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W, 만약에 뭐 100ohm이다. 100ohm 저항.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뭐 8분의 1 저항 정도 돼요. 8분의 1, 4분의 1 저항 중에 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뭐 1ohm에 뭐 100W짜리다. 뭐 이런 저항이 있을 수가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저항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럼 100W면은 엄청 크겠죠. 예, 거의 뭐 우리 물통만 해요. 예, 500 뭐 그런 저항도 있어요. 예. 근데 저항은 되게 낮지만 와트, 전력은, 소비 전력은 굉장히 큰 저항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거기에 맞는 그 저항을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도 정격 전력이 있고 그거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항이 커질수록 소비 전력이 크다. 왜 그러냐면 표면적이 넓어서 소비가 가능한 전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 크기에 비례해서 소비 전력이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로 구성에서 전원 공급기가 있어요. 전원 공급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 몇 볼트 짜리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도 정격이 있어요. 뭐 500W, 100W. 그러면 파워. 그게 이제 파워죠. 파워인데 그 파워에 맞춰서
부하 저항, 부하 쪽에서 저항이죠. 부하 저항에서 그것을 소비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저항 부하가 몇 와트짜리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네. 그때 부하 저항 그 회로의 그 전력을 소비하는 최종단의 저항을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데요. 부하라고 하는데 그 부하에서 소비된 전력은 마찬가지로 VI로 우리가 계산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전력 그 전원 공급 장치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전원 공급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0와트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암페어 H 건전지에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4000 우리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 보면 4000mAh 이렇게 쓰거든요. 써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4000mAh를 1시간 동안 우리가 공급이 가능한 배터리구나. 그쵸? 예.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제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70Ah로 표시된 전지에 2A 전류를 우리 갖다 쓴다라고 하면 몇 시간 동안 공급할 수가 있을까요? 자, 얘는 2A로 X 시간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얘가 가진 게 총 70Ah니까 X는 쉽죠. 35H죠. 그쵸?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핸드폰에 2A 전력으로 충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35시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쵸? 예. 보면 건전지 배터리 보통 4000 혹은 10,000 mAh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배터리 충전하면 몇 시간 쓸 수 있구나 이런 것이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와트라는 단위로 우리가 전원 공급기에 혹은 배터리의 전격을 쓰기도 하지만 암페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자, 전격, 그 다음에 전격, 그 다음에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오메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회로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그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회로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 바로 두 개가 나오는데요. 자,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떤 사람이죠. 예,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이에요. 굉장히 회로를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에요. 자, 키르이호프의 법칙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압에 대한 법칙과 또 하나는 전류에 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 키르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 그 키르이호프의 그 이름의 첫 자를 K를 따고요. 전압의 V, 그 다음에 법칙은 로우죠. 네. 그래서
해서 KVL 혹은 전류는 커런트잖아요. 그쵸? 커런트니까 KCL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키르호프 법칙. 자, 먼저 전압 법칙을 먼저 알아볼게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은 줄여서 KVL이라고 씁니다. 제가 많이 앞으로 이제 KVL이라고 쓸 거예요. 자, 이 정의를 보면 페루프를 따라 전압 강하의 합은 전원 전압의 합과 같다. 다시 말하면 폐회로를 따라 흐르는 모든 전압의 합은 더하면 0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오른쪽에 이런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원이 들어가 있네요. 전압원이 얼마? VS라는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저항이 하나 뭐 여러 개 쭉 있네요. 그때 여기에 이제 완전 폐회로라고 하면 이런 전류가 흐르겠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저항을 R1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를 R1이라고 했을 때, R1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두 번째는 이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되겠죠. 그쵸? 전류는 이렇게 흐르니까 전압은 R1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을 V1, V2, V3 쭉 해서 N개가 있으면 VN이라고 나왔을 때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은 여기에 있는 전압원들 전부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0이. 예. 이것이 전압 법칙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10V가 있다면 얘네 저항이 모두 같다면 그리고 N이 10개라면 1V씩 나눠서 분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저항값에 따라서 어떤 데는 뭐 2V, 어떨 때는 3V가 걸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안에 저항에서 그 소비할 수 있는 전압, 전력, 그 전압은 걸리는 전압은 10V를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얘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전압원과는 극성이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합치면 얘와 같다라는 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VS는 V1 더하기 V2 쭉 해서 VN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얘를 식을 이렇게 바꿔주면 0이 되고, 얘를 수학식으로 기호로 바꾸면 시그마 VI는 0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쓰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뭐 각각의 전압에 걸리는,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 KVL 쓰면 돼요. 그리고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전압 분배도 KVL에 의해서 유도가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키르호프의 법칙. 첫 번째 전압 법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별표 쳐놓고 갈게요. 두 번째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에요. 그래서 KCL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얘는 어떤 한 노드라는 거는 그 어떤 선과 선이 만나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노드예요. 여기 노드라 면에 흘러들어온 전류의 전체 합은 0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임의의 노드나 면으로 유입되는 전류의 총합은 이 접합점에서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즉, 뒤에 나오나요? 즉, 어떤 노드 점이 있으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흘러 들어왔어요. 또 이렇게 흘러 들어왔어요. 자, 들어오기만 하면
되나요? 나가는 게 있어야죠. 자, 얘가 I4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합시다. I5. 그러면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더하기 I4 더하기 I5는 0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 혹은 에너지 총합의 법칙 이런 것과 같이 요 노드에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즉 들어오는 게 이거죠.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요 회로도에서 보면 자, IT라는 회로가 전류가 흘러 들어가죠. 그쵸? 이렇게 걔가 I1과 I2와 I3로 나눠져요. 그쵸? 그러면 요 네 개를 다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KCL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네,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서 뭐 저 어디에 흐르는 걸려 있는 전압, 인가되어 있는 뭐 전압을 구하여라. 어디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전부 다 KV의 KCL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정의, 이 의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